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이었던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구를 찾아 홍준표 시장을 만났습니다. 30분 남짓 이어진 면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이 됐는데요. 홍 시장과 이 대표는 서로에게 덕담을 건네면서 대구 경북 신공항과 달빛 내륙철도 건설과 같은 지역 현안에 협력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만 간호법 등 정치 현안에는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도 두 사람은 여야 간 타협 없는 갈등을 우려하며 타협하고 설득하는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관련 기사들의 댓글을 보니 싸우더라도 풀 땐 풀고 대화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런 평가들이 많던데요. 대화와 협치, 중앙정치에만 필요한 게 아니겠죠. 지금 대구시정과 관련해서도 홍 시장과 대화를 원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대화와 설득, 타협의 노력이 대구시정에도 깃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5월 11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낮에는 봄 기운을 넘어 초여름 날씨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긴 소매가 조금은 덥게 느껴지는데요.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안동 25도, 청송 2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하지만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엔 무난한 날씨가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안동과 영주, 의성을 비롯해 북부 지역의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2023년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20억 원을 확보하고 관내 콩 재배 확산에 나섭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은 논타작물 재배단지를 집중 지원해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 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 여건 개선을 위해 공동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콩 재배 면적을 현재 478헥타르에서 1011헥타르까지 확대해서 콩 수매량도 850톤에서 1,500톤으로 늘릴 예정이고요. 이로써 관내 콩 생산과 유통량이 대폭 증가하고 안동시 콩 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가 확대될 걸로 기대됩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 식량작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국비 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쾌청한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는데요. 오후 3시까지는 장시간 외출 가급적 피하시고 실내나 그늘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살펴보면 포항이 20도, 경주 23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고요. 다음 주에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7월 초순의 낮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인명피해와 관련해서 농어촌 공사와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어제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인명피해가 난 아파트 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은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됐음에도 부실하게 대응해서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흰남노가 내습한 지난해 9월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침수되기 전 차를 빼내려고 지하주차장에 내려갔던 주민 9명 중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사고 당일 오전 6시 30분쯤 침수가 우려되니 지하주차장에 차량을 옮겨달라는 관리사무소 측의 안내방송에 따라 지하주차장으로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엔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18도, 습도는 43%입니다. 동해 중부 먼 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이 입원실을 전면 개방하고 진료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감염증 환자 발생에 대비해 입원실을 폐쇄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육지병원으로 나가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는데요. 입원실이 다시 개방되면서 내과와 정형외과 등 전문 과목별 입원 치료가 가능해지고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 요양보호사 24시간 공동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실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앞으로 내과 필수 의료 장비인 위내시경 장비를 도입해 내시경을 받기 위해 육지로 나가야 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지난 3월에 대구에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떠돌다 숨진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 반복되지 않도록 대구시 의회가 응급의료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을 제정했습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민환 대구시의원을 연결해서 관련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대구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난 4일에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개정안 내용을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예, 대구시의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15년입니다. 네. 기존 조례는 행정 지원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송체계 강화를 중심으로 조례를 실무적으로 대폭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바뀐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중증 환자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이송이 곤란했던 사례를 검토해서 이송 체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한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런 이송 체계 개선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응급의료 지원단이 있습니다. 이 지원단의 구성과 운영을 좀 더 명확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환자 치료는 골든타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주변에서도 갑작스럽게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응급처치 교육을 활성화하고 응급처치 교육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자, 이송체계 강화 내용을 이제 대폭 좀 보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태 좀 막을 수가 있을까요? 막기 위해서인 거죠? 예, 막기 예. 위해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응급 중증 환자를 이송할 때는 1분 1초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도착한 병원에서 수용을 거부해버리면 환자나 이송한 소방대원들은 정말 힘든 상황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마냥 병원을 탓할 수만도 없는 것이 대구시의 응급실 병상이 377병상인데 하루에 응급실 찾는 분들이 600명 정도 됩니다. 응급실 자리가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 병상을 당장 늘릴 수는 없으니 최대한 효율적으로 병상을 배분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뺑뺑이를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예. 응급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건데 지역 의료계에서는 상급병원 응급실로 몰리는 경증 환자를 좀 걸러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지역 응급실은 항상 포화에 가까운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는 동네 의원을 찾아도 되는 경증 환자도 있습니다. 네. 문제는 누가 경증 환자를 분류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환자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소방대원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소방대원들이 직접 분류하도록 하면 대원들이 책임이 너무 무거워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부분이 119 신고센터 내에 응급의료 관제를 하는 전문 인력을 두자는 것입니다. 경증 환자를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예, 응급의료 이송체계는 지역의 종합병원들이 안을 내놨죠? 예, 지난달 24일에 대구 지역에 있는 6개 종합병원 책임자들이 모여 응급 환자 수용이 어려울 때 119 구급센터가 이송병원을 결정하도록 합의했습니다. 119 구급센터에서 환자가 갈 병원을 결정하면 각 병원들은 이를 따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응급 환자를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 119 구급센터에서 환자가 갈 병원을 정확하게 배정해야 하는 책임이 그렇죠. 생깁니다. 결국
119의 응급 환자 관제 기능이 정착되어야 각 병원의 합의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대구 소방본부, 안전본부 3개 팀 3명, 6명이 24시간 운영하는 119 구급 지휘팀을 통해 응급 의료 관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러면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들과 소방안전본부가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급 병원들이 합의하고 응급 관제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응 조치로 단순히 뺑뺑이 사태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런 일을 줄여서 환자가 소생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따라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대안을 마련했다고 하기보다 전문적인 응급 관제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해서 응급 환자에 맞는 병원이 정확하게 지정될 수 있도록 해가야 합니다. 예. 이런 부담이 또 119 소방 측에만 또 주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부담 자체가요. 예. 예.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3월 사건과 관련해서 대구 지역 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도 좀 살펴주세요. 예,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지난 사건과 관련해 병원 4곳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그중 경북대병원과 파티마 병원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각 1,670만 원과 3,674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했고 지급하던 보조금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시정명령도 내렸는데 주로 책임자에 대한 조치, 재발 방지 노력, 응급의료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응급의료진에 부담을 주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응급의료진 수급이 어려운데 책임을 추궁하는 식의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더 회피하게 될 거고 응급의료의 질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책임 추궁식의 시정명령을 내릴 게 아니라 네. 오히려 지원 체계를 다듬어서 응급의료진의 피로도를 낮춰줘야 지역에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파티마 병원이나 경북대병원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과 함께 이제 과징금도 부과됐고 보조금 지원도 중단됐잖아요. 이런 네. 중징계를 내렸는데 이유도 좀 살펴주시겠어요? 보건복지부부터 중징계를 받은 병원은 경북대병원과 파티마 병원입니다. 이번 안타까운 사고에 전국적인 공분이 일어난 것도 이들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을 거부한 점 때문인데 당시 응급실에는 경증 환자도 있었고 다른 병원 응급실의 상황을 확인해 주지도 않은 채 환자 수용을 거부한 점, 예. 환자 중증도 분류하지 않은 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물론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적절한 징계도 내려져야 하는 건 맞습니다. 징계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책도 함께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와 방지책 마련을 위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건 당일에 병원에서 병상이 없다 이런 이유로 환자를 받아주지 않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군요. 다른 병원들도 그랬나요? 정확하게는 그 여력이 없다를 병상이 없다로 표현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우리 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료강국이라고 하지만 피부과나 성형외과처럼 돈이 되는 분야의 의사가 쏠리고 있는 건 하루 이틀이 된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의학이나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는 의사가 없어 난리거든요. 예. 의사는 많은데 응급 환자를 돌볼 의사는 턱없이 부족한 건 분명 의사 공급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안타까운 사고를 단순히 한 명의 희생으로 보지 말고 우리 국가 의료 체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로 받아들여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한 대구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응급의료위원회와 응급의료 지원단을 이제 설치하고 운영해서 중증 응급 환자 이송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앞으로 대구시가 이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송 체계 개선의 핵심은 전문적인 응급의료 관제 인력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병원이 계획 중인 것 같이 119가 응급병원을 지정하도록 한다 하면 응급 환자 이송에 관한 책임을 119가 져야 하는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예, 소방대원들은 평소에도 생명에 대한 중압감을 버티며 근무 중이기 때문에 이런 책임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응급관제 인력은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고용해서 119 센터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효율적인 응급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한 규정을 확충하거나 예산을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애쓰겠습니다. 네, 119 센터에 이제 전문 인력이 배치돼야 한다. 계속 강조를 해주셨는데 지역의 응급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으로는 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지역 병원의 응급시설을 확충하고 중증 외상 분야나 응급의료 분야의 의료진에 대한 과감한 지원과 충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응급 시스템을 조정하는 것이나 뺑뺑이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의 목적은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결국 사람입니다.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풍토가 형성되어야 이 모든 시스템도 의미 있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욱이 누구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이 달린 일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고 소중한 생명을 다 같이 지켜가도록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민환 대구시 의원이었습니다. (11시 22분) 지났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화가는 본인의 개인전을 여는 게 꿈이 아닐까 싶은데요. 100세를 앞둔 어르신께서 특별한 첫 개인 전시회를 열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가연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100세를 앞둔 96세 작가 이필순 할머니인데요. 이 가정의 달을 맞아 대구 생활문화센터에서는 시민 작가 열전 첫 번째 주인공으로 할머니의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저는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이 할머니의 그림이 참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관람객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시죠. 이번에는 26년생 할머니라고 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그리고 또 늦게 80이 넘어서 이 그림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미술 늦가기 학생입니다. 40이 넘어서 미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동질감을 느끼고 우리 만학도의 선배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감명 깊게 봤습니다. 할머니 그림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꽃 그림과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들을 많이 표현하셨는데요. 그중에서도 보통 꽃 그림을 이렇게 독창적으로 한 개씩 두 개씩 그리는 사람은 제가 많이 봤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든지 할머니는 이렇게 많은 다발로 되어 있는 그림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친구들과 헤어진 것을 조금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 반면에 또 많이 함께 모여 살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고 지금 여기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 할머니를 이렇게 전시회를 열어드리고 배려해 주신 가족들의 그 센스, 가족들의 그 효심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할머니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느껴지고 너무 색깔이 화사하고 고우시거든요. 그 소녀의 감성이 아직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요 작품이 열매가 많이 다양하게 있는 작품이 저는 눈에 띄었거든요. 대추나무를 그리신 것 같은데 자손이 번성하길 원하는 그런 할머니의 그런 마음이 표현된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좋게 보입니다. 색감이 너무 밝고 주로 이제 원색을 많이 쓰셨는데 아주 순수함이 그대로 표현되신 것 같아요. 할머니의 그 순수한 마음도 느끼시고 자기 속에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도 그림에 표현하는 체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작품에 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나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색연필로 색칠된 작품을 보고 있자면 할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요. 할머니와 가족들과 함께 전시회를 준비한 큐레이터에게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기획자로 활동하고 있는 송무경입니다. 이번 전시 시민작가 열전 나는 꽃을 봅니다는 올해로 96세를 맞은 이필순 시민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는데요. 올해 초에 대구 생활문화센터 소전시실에서 할머니의 손녀분이 기획하신 첫 전시로 인연을 가지게 되었고,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시민작가 열전에 초대되어 이번 기획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그림은 방문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색감이 굉장히 따뜻합니다. 많은 줄기와 거기에서부터 뻗어나간 꽃들이 마치 할머니의 가족화 같기도 하고 또 그 시대에 굳게 살아온 할머니의 삶 중에 한켠에 예쁜 기억들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200여 점의 작품들을 제작을 하셨고 이번 전시에서는 할머니가 스케치북에 그린 원화와 함께 전시를 위해 재탄생된 53여 점의 작품으로 이번 전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주변에 사시는 주민분들이 남기고 간 방명록에 보면 할머니 그림으로부터 따뜻함을 느끼고 할머니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도 받고 96세의 나이에도 전시를 하며 시민 작가로서의 할머니를 보면서 용기도 받는다고 합니다. 봄은 늘 새로운 희망, 젊음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봄은 짧게 지나가는 인생의 봄 같기도 하고 젊음 같기도 한데요. 찰나로 지나가는 계절이 아쉽지만 이필순 시민 작가가 자신의 세상에서 소중하게 키워온 꽃이 만발한 그림 정원에서 아직 남은 따뜻한 봄을 담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필순 시민 작가님은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이 할머니께서는 전문적으로 그림을 배운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이 가족들은 관람객들이 할머니의 그림을 보고 작가로서의 그림을 본다기보단 풍부한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을 느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6세 나이에 첫 전시회잖아요. 네. 할머니께서는 여전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아쉽게도 이 작품 활동은 잠시 쉬어가는 중인데요. 할머니를 만나서 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최근 병환으로 인해서 인터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대신 할머니의 가족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필순 할머니 셋째 아들 변태석입니다. 우리 식구는 가창에서 살았는데요. 어머니가 83세쯤에 버물동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생활 환경이 바뀌니까 우울증을 앓게 되었고 한 1년 정도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가 마무리될 즈음에 며느리의 권유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밑그림 스케치북에 색칠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머니 스스로가 바깥에서 본 꽃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식구들이 우연히 그 그림들을 발견하고 너무 따뜻하고 독창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제 기회를 봐서 전시회라도 열어드려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그림을 보관했습니다. 전시회를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최근에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기억력도 점차 쇠퇴해져 가고 그래서 기억이 좀 살아있을 때 전시회를 열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작년 가을에 기획을 해서 올 1월에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잘 그린 그림도 아닌데 전시까지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우 좋아하셨죠. 게다가 어머니 때문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한다는 게 너무 좋았던가 봐요. 보통 나이가 들수록 도전하는 용기가 줄어드는데 그림을 시작할 무렵에 한글도 깨치고 대단해요. 어머니 축하해요. 사랑합니다. 저도 꼭 한번 보러 가고 싶습니다. 네. 할머니가 떠오를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이 시민 작가 열전은 이필순 할머니 개인전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계속 열린다고 합니다. 이필순 할머니의 나는 꽃을 봅니다는 이달 31일까지 대구 생활문화센터 1층에서 열리는데요. 이 할머니의 따뜻한 그림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어 할머니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네, 대구 생활문화센터 1층에서 열리는 31일까지 열리는 거죠? 네, 이필순 그렇습니다. 시민작가분의 나는 꽃을 봅니다. 전시회 소식 잘 들었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 기자가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 대구로페이에 대해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대구로페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대구시가 대구 지역화폐로 인기가 많았던 행복페이를 폐지하고 오는 7월부터 발행 예정인 지역화폐입니다. 대구로페이. 네, 대구시가 요 대구로페이 발행을 왜 준비하고 있는지부터 또 우려되는 점까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대구 행복페이는 익숙하거든요. 예, 대구 행복페이는 항상 일찍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왜 대구시가 행복페이를 없애는 걸까요? 네, 이 지난해 대구 지역화폐인 행복페이가 갈림길에 섰다 이런 표현 많이 나왔었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에 지원하던 국비 삭감을 시사하면서 이 발행액이 줄거나 혹은 아예 사업이 폐지될 가능성까지 점쳐졌습니다. 또 작년 말 대구시가 이 지역화폐의 시 예산을 전년 대비해 28.1% 수준으로 대폭 줄였는데요. 이 현금성 예산의 비판적인 정부 기조에 따라서 국회에서도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서 야당의 반발로 일부 되살아났습니다. 따라서 할인율, 발행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거란 전망도 나왔었고요. 그러면은 행복페이를 폐지하고 7월부터는 이제 지역화폐 대구로페이를 이제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대구로페이와 행복페이는 뭐가 다른 건가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사용처인데요. 이 행복페이는 실물카드로 가맹점을 식당, 카페,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 대구로는 이 대구로 앱을 통해서 현재 음식 배달, 택시 호출, 식당 예약, 전통시장 분야에서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대구시는 이 향후 미용실, 문화체육시설 및 공연 등을 추가해서 현장, 즉 매장에서 이 대구로 앱을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사용처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는 이 대구로 앱이 배달 기능 위주입니다. 또 가장 큰 차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접근성인데요. 이 대구로페이의 충전과 결제는 대구로 앱으로만 가능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물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하는 행복페이와 비교하면 이 고령층의 접근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고요. 네. 또 이 행복페이는 대구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고 앱을 통해서 충전해 사용하는 형태였죠. 제가 취재하던 중 만난 한 70대 시민은 보통 은행에 가서 충전해달라고 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용처와 접근성에서 좀 차이가 좀 있네요. 실제 행복페이와 현재 대구로 앱의 이용 연령대별 차이가 꽤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 취재를 해보니까요. 행복페이는 고령층 사용률이 높은데 이 현재 배달앱 기능 중심인 대구로 앱은 고령층 사용률이 낮았습니다. 네. 대구로는 전체 가입자 중 60대 이상 고령층이 6.6%, 그러니까 24,135명에 그쳤지만요. 행복페이는 2020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판매 건수 비중 기준으로 60대 이상이 27.5%를 차지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이 대구로페이로 자연스럽게 넘어올 고령층의 수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요? 네, 대구시는 고령층이 이런 정책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앱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보완하도록 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월 기자 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 경제국장은 전체적인 쇼핑 트렌드가 모바일로 가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최근 노인층도 카카오 앱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앱 자체를 활자를 키우고 UI도 고령자 친화적으로 바꿔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가겠다. 또 안내 동영상을 만드는 등 디지털 약자에 대한 부분도 보완할 수 있도록 7월 오픈까지 고민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고령자 친화적으로 이제 보완해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7월이면 이제 2달도 남지 않았잖아요. 예,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 대구시는 조례 개정 단계를 밟고 있고요. 이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현재 대구시의 법무 담당관실 사전 검토를 거쳤고 또 기업 지원과 규제 심사 등 내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요. 6월 중에 대구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하고 또 7월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구 행복페이 명칭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 모바일 어플 기반인 대구로페이를 고려해 카드 상품권으로 규정했던 상품권 종류 조항을 수정해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한다고 바꿨습니다. 네. 자, 대구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공공앱이 아니잖아요. 지자체가 이 혜택을 몰아준다 이런 지적도 일부 좀 받고 있더라고요. 네, 이 배달앱 대구로를 자주 사용을 하시나요? 저는 가끔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서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사용을 하고, 가끔. 네. 그리고 택시를 탈 때도 사용을 합니다. 이 10% 추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대구 행복페이를 사용을 하면 배달의 민족 같은 민간 배달앱보다는 약간 저렴합니다. 또 소상공인이나 택시기사에겐 수수료가 배달의 민족이나 카카오택시 같은 민간 플랫폼 앱보다 훨씬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약간의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대구로가 공공앱은 아닙니다. 이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공공앱과는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지역 민간 기업인 인성데이터가 대구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낮은 수수료의 배달앱이라고 정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대구시도 이 대구로를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낼 때 민간 주도 방식의 대구형 배달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보통 대구형 배달앱이라고 줄여서 표현을 하는데요. 최근 이런 형태의 대구로 앱에 대구시 주도로 여러 사업이 붙으면서 몇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려가 나온다. 네, 작년 12월에는 지역 택시 운송 사업 조합들과 협약을 통해서 택시 예약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렇죠. 이 협약에는 대구시가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대구시가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낮은 수수료율을 약속했다고도 알려집니다. 이 대구시가 기존의 택시 플랫폼 회사의 높은 수수료율에 문제를 느끼고 공공앱 개발을 논의하던 중 이 배달앱 기능이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던 대구로 앱 안에 넣는 방안을 냈다고 알려집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구로페이가 출시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대구시의 세금이 투입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대구로에는 홍보비가 11호 지원이 됐는데요. 대신 낮은 수수료율을 유지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대구시가 특정 기업을 밀어준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터 입장에서는 개발과 운영, 유지에 기업의 돈을 쓰고 있지만 대구시와 맺은 협약 때문에 낮은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간 기업의 공공성 이게 계속 유지될 수가 있을까요? 네, 지난달 말에 이 대구시와 대구로가 추가 협약을 맺었는데요. 아마 이런 우려들 때문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대구시와 대구로 운영사인 인성데이터는 시민생활 종합 플랫폼 대구로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기존의 배달앱과 택시 호출앱 기능에 집중돼 있던 대구로를 다양한 시민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형 종합 플랫폼으로 규정한 게 핵심입니다. 네. 이 외에도 신규 서비스 제3자 참여, 대구로 데이터 공공 서비스 활용,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 금지, 수수료 유지, 또 플랫폼 운영의 지속성 보장 등을 기존의 협약 내용보다 세세하게 명시했습니다. 결국 핵심은 기존 협약이 2024년 6월까지 현행 수수료율을 유지하도록 했다면 이번 협약으로 2026년 12월까지로 기간이 늘어난 건데요. 늘어났네요. 네, 대구시는 앞선 협약이 배달앱 대구로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 협약은 대구로의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의회 등으로부터 특정 기업을 밀어준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 현행 수수료 유지 기간을 늘리고 이 데이터 활용 등 공공성을 강화한 내용의 협약을 맺은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잠시 시의회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를 바라보는 지역사회 시선은 뭐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정 기업의 혜택을 몰아준다는 우려가 시의회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예. 이 정의당 대구시당도 대구로페이를 두고 커가는 아이에게 작은 옷을 입히는 셈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을 통해서 이 지역화폐는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대구 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을 누릴 방안을 찾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면서 이 지역별 업종별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운용이 돼야지 몇몇 업종으로 사용 범위를 축소하고 또 시민들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국비 예산 축소로 이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은 궁색하다며 시민 가게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정부 방침에 예스만 할 게 아니라 재원 확충을 위해 움직여야 한다. 그게 또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행복페이에서 대구로페이로의
전환, 뭐 다양한 지금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 기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취재를 해보고 느낀 점이 있나요? 네, 이 지역화폐든 또 공공성을 가진 플랫폼이든 결국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운영 형태가 중요할 텐데 또 아직까지는 좀 불안해 보입니다. 또 지자체 장이 바뀔 때마다 플랫폼도 이름이 바뀌면 시민들 혼란도 가중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이 대구로페이에 대해서 대구시가 내세운 대책, 모바일 앱의 크기를 키운다거나 혹은 사용법 동영상을 배포하는 식으로는 아직까진 고령층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지역화폐는 앞으로 이 지자체의 각종 지원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서 이 고령층 사용에 대한 문제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기도 한데요. 네. 실제로 지난달 열린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화폐네요. 네,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지역화폐로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인데요. 따라서 시의회에서도 예산을 들인 사업임에도 공공성보다는 운영의 편의성만 고집한 것으로 이 복지정책의 체감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이용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이 시민을 위한 복지 정책인 만큼 편의성을 높이는데 대구시가 좀 더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 대구로페이 곧 시작하는 정책인 만큼 사각지대가 없는지 저도 열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디지털 약자의 접근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 구체적인 방안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11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2분 지났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진실과 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읽는 역사, 정만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어볼 역사는 뭔가요? 오늘이 동학 농민혁명 기념일입니다. 맞습니다. 동학 농민혁명이 일어난 배경, 경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역사 시간에 열심히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네.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시대 배경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햇수로 1894년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1895년에 을미사변, 보통 말로 명성황후가 일본 사람들한테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치면 그 당시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얼마나 혼란하고 어려웠나를 짐작할 수 있죠. 네. 동학 농민혁명에는 농민이라는 글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가 농경사회니까 대부분의 국민이 농민들이고 농민들이 궐기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다 이런 뜻인데 단순하게 보면 또 농민들이 그렇게 살기가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농민이 왜 그렇게 살기 힘들었느냐인데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환곡이라고 해서 환곡. 옛날에 왜 삼정물란 기억나시죠? 예. 그중에서 이제 환곡. 봄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정부로부터 곡식을 빌려가지고 가을에 추수를 하면 이자를 약간 붙여서 갚는 것을 환곡이라고 하는데 관리들이 부패를 해가지고 봄에 나눠줄 때는 정량보다 적게 주고 가을에 거둘 때는 정량보다 더 많이 받아가지고 농민들이 매우 어렵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네요. 관리들은 왜 이렇게 부패를 했느냐인데 이 관리들이 관리가 되기 위해서 시험을 쳐서 된 게 아니라 뇌물을 주고 됐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제 본전을 회수하기 위해서 부패를 할 수밖에 없었다. 악순환이군요. 그럼 관리 임용은 왜 그렇게 또 매간매직으로 부패한 구조로 임용이 되었느냐인데 말하자면 정부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부가 어떤 정부냐 하면은 이른바 세도 정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린 나이에 8살, 10살 이렇게 왕이 되니까 왕의 외척들이 권력을 잡아서 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일당 독재를 했죠. 그리고 견제 세력이 없으니까 계속 부패가 거듭이 되어서 이 부패가 60년이나 지속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온 국민 그 당시로 치면 농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든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동학농민혁명. 근데 이 혁명을 떠올리면은 전봉준이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기억에 남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봉준 선생이 좋을지 장군이 좋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봉준이란 분이 최초로 이제 봉기를 했어요. 그 장소는 전라북도 고부고요. 보통 책에 보면 이제 음력 1월 10일에 했다고 돼 있는데 음력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니까 실감이 잘 안 나니까 양력으로 제가 바꾸자면 네. 양력으로 치면 2월 15일이에요. 이날 봉기를 해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고부관하 그러니까 고부군청을 점령을 했어요. 이래서 정부에서 놀래가지고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중앙관리를 보냈는데 이 전봉준의 농민군과 이야기를 합리적으로 잘해서 말하자면 설득을 잘했으면 좋았을 건데 네. 탄압하는 일방적인 형태로 밀어붙이니까 농민들이 다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음력 3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치면 4월쯤 됐을 때는 군사의 수가 8천 명이나 돼요. 요즘으로 치면은 8만 명 된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농민군이 5월 11일 양력입니다. 오늘로 쳐서 양력. 네. 5월 10일에 전라북도 황토현에서 관군을 대파를 해서 동학농민군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획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날을 기념일로 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농민군이 정부군에 승리한 걸 이 역사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기념을 하는 거 보면. 그렇죠. 예. 근데 저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 혁명이 분명히 실패로 끝났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성공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때 황토현에서 정부군이 대패를 하니까 정부가 놀랐죠. 그 정부란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도 정치가 계속되다가 이때는 민씨들이 집권했었잖아요. 예. 민씨들이 대포와 기관총까지 줘가지고 진압하러 보내게 되고 결국 농민군이 대패를 나중에 가면 결과적으로 하게 되는데 잠시 전주성을 지금으로 말하면 도청이죠. 도청까지 접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때 도청을 빼앗기니까 정부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많이 놀랐겠죠. 예. 중앙정부 권력을 그 민씨 정권이 지금 장악하고 있다는 그렇죠. 당시고 예. 상당히 이제 당황을 했을 것이고 뭐 강하게 좀 계엄령을 선포하고 다른 곳에 주둔하고 있던 군대를 파견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가 많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렇게 국내 정치로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 민씨 정권이 엉뚱하게 청나라의 원병을 요청해요. 네. 청나라군이 들어오니까 일본군이 우리도 들어갈 자격이 있다. 왜냐하면 일본하고 청나라가 그 전에 텐진 조약이라는 걸 체결했는데 한 나라만 들어갈 수 없다. 한 나라가 들어가면 다른 나라 들어간다. 이런 조약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예. 그리고 청나라를 요청하니까 일본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동학혁명군이 생각하니까 자칫하다가는 나라가 청나라 아니면 일본한테 넘어갈 판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빼앗았던 전주성을 반납을 하면서 이제 그만 싸우자 이렇게 해요. 그걸 이제 전주 화약이라 화약. 화기애애한 약속 이 말인데 예. 그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됐나요? 그런데 일본군이 안 물러가죠.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을 하고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내정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농민군이 다시 2차 봉기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 또 우리나라 양반들도 또 군대를 조직해서 농민군을 공격을 해요. 양반들은 기득권 세력이니까 사회가 바뀌는 걸 좋아하지 않았는 거죠. 그래서 가을이 들어서 대략 말해서 10월 달에 김계남과 전봉준 등의 지휘부들이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2차 봉기를 하게 되고 이때는 전라도만이 아니라 경상도에서 황해도 강원도까지 농학혁명군의 깃발이 휘날리게 됩니다. 네. 이래서 그때 이겼더라면 좋았을 건데라고 역사학자들이 생각해서 지금 기념일이 된 거죠. 그렇군요. 2차 봉기를 한 동학농민군 그 뒤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나요? 그래서 전투를 계속하는데 이때는 이제 일본군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본군과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군이 네. 연합군이 되고 농민군이 그 연합군을 상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기기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지무지한 학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공주 의금추에서 대패를 하면서
전봉준도 체포되고 또 다른 이제 지도자인 김계남도 청주에서 패해가지고 죽게 됩니다. 이러고 양반들이 만들었던 민보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또 양민 학살을 해서 30만 명이나 되는 농민군이 죽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국내의 일을 외세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좀 뭔가 복잡하게도 더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삼국 통일 때 또 당나라와 연합군을 형성한 그런 사례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약간 우리가 이제 김유신하고 김춘추가 당나라를 끌어들여간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식 생각을 조금 하는데 예. 사실은 그때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간에 민족 의식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인다고 외세를 끌어들인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김유신과 김춘추나 문무왕을 비판하는 것은 조금 그 시대와 맞지 않다 그래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는 공부할수록 새로운 지식과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은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도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동학혁명 때 경상도 지역에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전라도 전투할 때도 전라도 사람보다 다른 도시 사람이 다른 지역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런 것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 공부를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 동학과 관련되는 유적도 있나요? 대구에는 달성 도성에 아시다시피 최재우 동상이 있고요. 반월당의 그 백화점 앞에 최재우가 순교한 걸 기념하는 비석도 세워져 있죠. 네. 종로초등학교 가면은 최재우 나무라고 하는 큰 나무도 한 그루 있고 하니까 한번 가보시면 좋겠는데 그 나무가 거기 왜 있냐면 최재우가 처형될 때 감옥에 있었는데 그 감옥 옆이었기 때문에 나무가 봤을 거다 이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재우 나무군요. 예. 네. 외세를 끌어들여서 우리 민족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했던 지난 역사의 한 단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동학혁명 기념일을 보내면서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비극이 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정만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보 클립. (5월 11일) 오늘은 입양의 날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 한 가정이 한 명의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간다는 특별한 뜻이 담긴 날인데요.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소중한 일인 동시에 그만큼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입양의 날을 맞아 입양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입양을 고민하는 가정에게는 충분한 정보와 지원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 봄 시즌 축제의 시작. 2023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이 내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14일까지 펼쳐집니다. 중앙내거리부터 공평내거리까지의 구간을 48시간 동안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이번 퍼레이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거리 퍼레이드로 총 8개국 2,6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이번 주말 이틀간 퍼레이드와 체험, 먹을거리까지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요. 5월의 봄 파워풀 대구 페스티벌을 통해 대구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말 경상가명공원에서는 경상가명 풍속재현 행사가 열립니다. 경상가명은 조선시대의 경상도 행정기관이었는데요. 이번 행사에서는 가명의 안팎을 순찰하는 순라활동, 타종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경점시보, 수문장의 근무교대를 재현하고 여러 공연과 전통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색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페스티벌 기간에 대구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명복공원을 이용하는 유족과 고객들을 위해서
제2회 치유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행복을 기원하다라는 주제로 소떼 공예 작품을 20점 전시한다고 하는데요. 소떼는 예로부터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죠. 7년째 꾸준하게 개최되고 있는 명복공원의 전시는 유족들의 마음의 치유와 행복을 기원하며 마련되었다고 하는데요. 마음의 평안과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라봅니다. 직장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음료로 자리 잡은 커피. 적절하게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데요. 문제는 적정량만 마시는 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카페인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선 커피를 마시고 심박수가 증가하거나 불안하다면 섭취를 줄여야 하고요. 두통과 같은 부작용이 있다면 오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지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커피가 없이는 제대로 집중하지 못한다면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경고, 무심코 지나치지 마시고 잘 귀 기울여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한나였습니다. 오늘 저녁 6시 3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있어서 교통혼잡이 우려됩니다. 노조는 대구경찰청 앞에서 노조 탄압 규탄 결의대회를 연 뒤에 두산오거리와 황금내거리를 거쳐서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이르는 동대구로 4.8km 구간에서 행진을 할 계획인데요. 일대로 퇴근 시간 극심한 차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